고등학교 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별의 여러 가지 특성들, 물리량 한번 확인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그쵸? 그 별의 온도와 어, 등급, 광도를 알면은 우리가 이 별을 분류할 수 있었고, 우리가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걸 HR도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HR도를 기준으로 별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별의 일생, 별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이 우주에 흔적을 남기고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HR도입니다. 가로에는 분광형 혹은 절대 등급을 표시해 놨고요. 오른쪽 지금 세로축은 절대 등급 혹은 광도를 표현했습니다. 네. 분광형과 온도, 그리고 절대 등급과 광도 표시해 놨는데 일단 당연히 절대 등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밝습니다. 즉 등급이 낮아지고 광도가 커질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분광형은 왼쪽 갈수록 파란색 빛을 내는 절대 온도가 높은 O형 별이 될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빨간색 온도가 낮은 M형 별에 속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선생님이 노란색을 표현하는 대각선으로 쭉 뻗은 저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요. 주계열성은 대부분의 별들이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띠 모양을 분포하고요. 왼쪽 위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광도가 높으며 반지름이 커지고 질량이 커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태양 같은 경우에는 저 주기열성에 속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알아볼 것은 적색거성, 저희 주황색 표시해 놓은 적색거성입니다. 적색거성, 분광형 중에서도 빨간색 별에 속하게 되는데 절대 등급이 굉장히 낮은, 광도가 굉장히 높은 별이에요. 표면 온도가 낮아서 붉은색을 보이지만 반지름이 크다 보니 광도가 크고 밝은 별들이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초고성을 보겠습니다. 초고성은 여러 개의 별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 색깔의 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광도가 훨씬 크죠. 적색거성보다 광도가 훨씬 크며 주계열성보다도 매우 큽니다. 하지만 크기가 클 뿐 밀도가 작은 특징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색깔 종류에 따라 초고성에 속하는 별들은 또 여러 가지 분간형에 속한 별들이 속해 있겠네요. 마지막 알아볼 건 백색외성입니다. 백색외성은 왼쪽에 치우쳐 있는 걸 봐서는 파란색이나 청백색으로 보일 텐데요.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반지름이 작아서 광도가 낮아요. 크기는 지구 정도지만 질량이 태양 정도이기 때문에 밀도가 매우 높은 별들이에요. 이 네 개의 별들 단순히 이렇게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별의 일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별이 태어나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별은 밀도가 높고 온도가 10켈빈 정도 낮은 성운에 탄생합니다. 성운이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기체, 티끌, 우리가 이걸 성간 물질이라 부르는데 이런 성간 물질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전체를 우리가 성운이라고 해요. 그 성운에서 이제 별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중력 때문에 중력이 이 기체의 압력 차이에 의한 힘보다 크게 작용하겠다 보니 물질이 점점 수축합니다. 그래서 중심에 밀집하고 점차 성장하여 원시별을 형성해요. 하지만 이 물질이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일수록 중력은 더 커질 겁니다. 더 많은 물질이 모이게 될 거고 더 많이 수축하겠죠. 단순히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바뀌게 될 거고요. 일부는 이 원시별 내부의 온도를 높이겠지만 일부는 방출되면서 빛을 내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 때문에 수축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온도가 많이 높아지며 빠르게 별이 됩니다. 중심부 온도가 약 1000만 켈빈에 이를 때 우리가 이제 비로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우리가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주계열성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각각의 질량에 따라서 원시별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나타낸 건데요.
저기 보시면 M 해놓고 역시 동글뱅이 안에 점 찍어 놓은 건 태양의 질량을 얘기합니다. 질량이 점점 클수록 저기 파란색 줄로 표시해 놓은 영년 주기열에 속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데요. 주기열성이 되기 이전 단계를 우리가 전주기열이라고 부르고요. 이 주기열 도달해 별로서 이제 나이를 새기 시작하는 단계를 우리가 영년 주기열이라고 부릅니다. 즉 원시별이 탄생했지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아직 별이라고 할 수 없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주기열에 도달하는 별로서 나이를 셀 수 있는 영년 주기열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집니다. 자, 이제 별이 되었어요. 주계열 단계인데요. 별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별 내부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제 이 별이냐 아니면 아직 원시별이냐 별이 되지 못했느냐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에 에너지가 만들어지다 보니 기체 압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별의 중력, 즉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중력과 기체 압력차, 안에서 바깥으로 향하려고 하는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평형을 이루는 정력학 평형을 이루게 돼요. 즉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받는 힘들이 서로 양쪽에서 누르는 힘들이 상쇄하게 되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별의 진화 과정 대부분을 주계열 단계에 머뭅니다. 아까 우리가 HR도에서 주계열에 속하는 별들이 제일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진화 과정 대부분을 이 주계열 단계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다만 아까 영년 주기열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짧았던 것처럼 질량이 큰 별일수록 광도가 큽니다. 광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내뿜는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수소 핵융합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얘기고 수소의 소비도 빠르게 일어난다는 얘기여서 수명은 반대로 적어질 거예요. 질량이 큰 별일수록 오히려 그 별 빠르게 별이 되지만 이 별의 질량이 클수록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별이 빠르게 주기열에 빠르게 도달하지만 또한 이 별의 수명도 짧습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이란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하여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헬륨 원자핵 질량 하나랑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을 비교했을 때 헬륨 원자핵의 질량이 한 0.7% 정도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는 mc제곱, 즉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 이 결손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 별의 에너지원, 이 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연료가 될 거예요. 이 주기열성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은 아까 말했다시피 수소 핵융합 반응인데요. 이것도 이 별의 질량에 따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있는 것이 양성자 연쇄 반응, PP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과정인데요. 수소 원자핵 6개가 여기에 재료로 이용되고요. 이 수소 원자핵 6개가 헬륨 원자핵 1개를 형성하면서 2개의 수소 원자핵.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라는 것이 결국 양성자를 얘기해요. 수소 원자핵 2개를 방출하며 에너지를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수소 2개가 붙으면서 양성자 2개가 융합되면서 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 되어 있는 중수소를 만들고 거기에 또다시 수소가 붙으면서 질량수 3짜리인 헬륨,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거기서 수소 원자핵 2개를 방출하며 질량수 4인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구성되어 있는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연쇄 반응 이유는 그렇죠? 이 6개, 원래 4개 수소 원자핵 4개 가지고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었는데 6개를 쓰는 거잖아요. 2개가 방출하면서 또 다른 수소 핵융합 반응을 또 연쇄적으로 일으킬 거니까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거나 태양보다 작은 별에서 이 연쇄 반응이 잘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탄소, 질소, 산소가 이용되는데요. 이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 CNO 순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핵 4개를 사용해서 헬륨 원자핵 1개가 바뀌는 동안 이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 연쇄 반응은 일단 하나씩 결합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조금 낮은 단계의 원자핵부터 만들며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다면 탄소, 질소, 산소는 이
원자핵 반응에 이 핵융합의 촉매로서 이용돼서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거죠. 질량이 태양의 1.5배 정도 커서 1.5배 이상 커서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 이상 되는 거대한 별에서 우수하게 일어납니다. 이 에너지 생산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구조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이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는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층이 나눠집니다.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법은 전도, 복사, 대류가 있겠지만 전도, 고체에서 일어나는 전도는 잘 일어나지 않고요. 복사와 대류가 주요 이용되며 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만약에 이 질량이 태양 질량의 0.26배보다 작은 질량이 작은 별 같은 경우에는 대류로만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대류,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온도가 높은 물질은 위로, 온도가 낮은 물질은 아래로 위치를 바꾸면서 에너지가 전달되고요. 결국에 대류로만 에너지 전달된다 보니 지금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한 개밖에 층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태양의 질량의 0.26배 그리고 1.5배 사이에 태양 근처 근방 질량 갖고 있는 별들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의 약 70%까지는 복사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복사는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이죠. 즉 복사층이 만들어지고요. 그 바깥은 대류가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여 복사층과 대류층 두 개의 층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커서 태양의 1.5배보다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 CNO 순환 반응 일어나면서 중심부와 그 바깥층의 온도차가 굉장히 커져 복사로는 에너지 전달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대류로 에너지 전달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중심부는 대류, 바깥 부분은 복사로 에너지 전달이 일어나며 대류층과 복사층 두 개 층을 갖고 있는 것은 아까 태양 근방의 질량 갖고 있는 별과 유사하지만 태양 근방의 별들은 중심부가 복사층, 바깥층이 대류층이었다면 태양보다 질량이 큰 이런 별들은 중심부가 대류층, 바깥층이 복사층인 두 개 층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원소들도 좀 다릅니다. 이제 주결 후에는 별의 중심부의 수소가 다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 끝나고 중심부에는 헬륨 원자밖에 헬륨층으로 된 중심맥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주결 이후에 수소가 다 소비가 되면 중심부의 수소가 다 떨어지면 헬륨으로 된 이 중심맥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때 이 헬륨 원자핵 헬륨이 수축하면서 열 에너지가 또 역시 핵 주변에 수소층 전달될 거고요. 아직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중심부가 있는 그 주변부에 있는 수소들이 또 수소 핵융합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그 수소 핵융합 때문에 바깥 부분은 팽창할 거고요. 중심부는 수축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부는 수축하지만 바깥 부분이 팽창하여 별이 커지게 되겠고요. 광도는 증가하지만 표면 온도는 낮은 붉은색을 띠는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중심부 온도가 약 1억 켈빈 정도 되면은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부도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핵이 만들어지면서 그 밑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가운데 있는 것처럼 가운데에는 탄소와 산소, 그다음에 헬륨, 바깥층의 수소 세 개의 층으로 된 별이 될 거예요. 만약에 태양 질량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적색 거성보다 더 크고 밝은 초고성이 될 텐데요. 지금 HR도에서 보시면 태양 같은 경우에는 적색 거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태양의 질량의 5배, 10배 되는 별들은 그 끝에 적색 거성보다 더 크고 밝은 초고성이 되는 거 보이죠? 온도가 충분히 높다 보니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중심부 온도가 30억 켈빈 이상 되면 철까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깥층에는 수소,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탄소와 산소, 그 다음에 산소와 네온과 마그네슘, 그 다음에 규소와 황, 가운데 철로 여러 겹으로 쌓여있는 양파 껍질 같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핵융합도 결국에 마지막이 있겠죠. 적색 거성의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되면 중심핵은 수축하고 바깥 부분은 중력과 기체 압력 사이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 계속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별의 바깥 부분은 우주 공간으로 물질을 방출시키는데 이 방출된 모습을 우리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별의 바깥 부분, 결국에 이 평형 때문에 바깥 부분이 방출되면서 평형을 맞추다가 우주 공간으로 물질을 방출시키고 그 방출된 물질들이 고리 모양의 행성상 성운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심핵은 수축을 하긴 하지만 역시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중심핵의 질량이 태양의 1.4배보다 작은 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축해서 밀도가 매우 높은 백색 외성이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백색 외성은 표면 온도는 매우 높아요. 흰색을 띠게 됩니다. 흰색이나 청백색, 굉장히 분광해서 온도가 높은 별에 속하지만 크기가 지구 정도로 매우 작다 보니 광도가 매우 낮아요. 하지만 질량이 태양의 질량보다 훨씬 크다면 철까지 만들어진 후에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빠르게 수축하면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격렬한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폭발을 우리가 초신성 폭발이라고 얘기하죠. 초신성 폭발. 신성, 성은 별을 얘기하고요. 신은 새로운 별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별이 만들어질 때보다 훨씬 큰 폭발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때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우주 공간을 방출됩니다. 그 후에는 역시 또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중심맥의 질량이 태양의 1.4배 이상, 그리고 3배 이하, 여기에 속하는 별들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매우 큰 중성자 별로서 남게 되고요.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3배보다 더 큰 무거운 별 같은 경우에는 밀도와 중력이 매우 큰 블랙홀이 됩니다. 이 별의 죽음은 그냥 그것만으로 죽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성상 성운과 초신성 폭발 모두 가지고 있던 물질을 방출하게 되는데요. 특히 초신성 폭발은 그 폭발 때문에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우주공간에 방출되면서 그 순간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별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원소들, 그리고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새로운 원소들이 또 어딘가에서 뭉치고 만들어져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할 거고요. 어딘간 행성이 만들어지기도 하겠고 또 새로운 천체들의 시작을 알리게 되겠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별의 특성에 대해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별의 특성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별의 분류 가지고 별의 일생을 또 얘기해 봤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서서히 스케일을 넓혀가며 이제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우주까지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은하에 대한 얘기, 별 이상으로 더 큰 곳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